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및 실습 5주차 실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의 존재 기간과 접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제에 대한 설명한 뒤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함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x라는 입력값이 이 블랙박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블랙박스에서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거친 뒤에 아웃풋으로 fx라는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메인 함수, 이 메인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코드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은 이 메인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건문이나 반복문,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실습을 하고 연습을 했었다면 나중에 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일렬적으로 단순히 길게 작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류를 찾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코드의 기능을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했을 때 메인 함수 내에서 자동차라는 이 코드를 일렬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그런 함수, 또는 뭐 바퀴를 구현하는 함수, 창문을 구현하는 함수, 이렇게 각기 작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 여러 개로 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오류를 해결하기도 아무래도 코드를 보기 더 쉽기 때문에 더 해결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이 앞에 자료형을 붙입니다. 이 자료형은 나중에 이 함수가 다 끝나게 될 때 리턴 값과 연관이 있는데, 이 정수형으로 선언된 이 인티저 값은 나중에 리턴을 할 때 이 반환하는 반환값이 정수를 반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로트는 실수를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이 밑에 보면 리턴으로 1.0이라는 실수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void라고 선언이 된 함수를 볼 수 있는데, 이 void라는 의미는 단순히 없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구현할 때는 void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형 뒤에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하고, 이름을 작성한 뒤에 이 뒤에 괄호를 붙입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이 괄호 안에 매개변수라는 매개변수 목록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여기 마찬가지로 void
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이렇게 변수의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 a와 int b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함수 내부에서 이 a와 b라는 변수를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똑같이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데, 변수를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void, 이 void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void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매개 변수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간에 void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키워드다.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턴 값에 대한, 반환 값에 대한 설명인데, 정수형으로 선언된 함수는 이렇게 정수형 값을 반환하고, 실수형으로 선언된 함수는 이 실수를 반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입력값이 들어가면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 입력값과 출력값이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나중에 문자형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코드를 봤을 땐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드에선 함수의 선언은 위에, 함수의 정의는 아랫부분에, 메인 함수 위에 선언이 되어 있고, 메인 함수 아랫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메인 함수 위에 이 함수의 선언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함수가 지금은 예시로서 하나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함수가 되게 여러 개, 엄청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코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메인 함수는 이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래로 한참 내려가서 이 메인 함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만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메인 함수 아랫부분에 정의를 해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예시와 똑같이 이렇게 선언과 정의를 해주면 되고, 이 메인 함수 윗부분에 선언을 할 때에는 함수의 자료형과 이름, 그리고 매개변수 목록을 작성하고 옆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타입에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매개변수와 반환값이 둘 다 존재하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매개변수는 존재하지만 반환값은 없는 그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는 없는데 반환값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그런 4가지 타입 안에서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개변수와 반환값이 둘 다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붙인 뒤에, 함수의 이름을 사용한 뒤에 이 뒤에 괄호를 붙이는데, 만약에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라면 위에 선언된 매개변수의 개수와 그리고 자료형을 일치시켜서 사용을 할 때 이 안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함수에 선언된 이 매개변수의 개수와 실제로 사용할 때의 매개변수의 개수는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사용할 때는 3개나 4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하나만 들어가서도 C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료형을 일치시켜서 여기에 num1은 num1과 num2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각각 num1에는 2를 넣고 num2에는 3을 넣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5와 9가 안에 매개변수 목록에 적혀 있는데 num1에는 5를 넣고 num2에는 9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는 num1과 num2를 더한 값을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할 때 인티저형, 정수형으로 반환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코드를 보게 되면 이 result1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dd의 반환값은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 타입이, 자료형이 일치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이 출력문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이 코드는 에러 없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개변수는 있지만 반환값이 없는 그런 보이드 형태로 선언이 된 그런 함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보이드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하는 반환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선 반환값이 있기 때문에 이 반환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값을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void 함수에선 리턴 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장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에서 출력문을 printf 함수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개변수가 있을 때의 함수의 선언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매개변수가 없을 때도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매개변수의 선언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도 소괄호만 붙임으로써 이게 변수가 아니라 함수임을 표현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의 선언 방법과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매개변수는 값이 함수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swa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 swap은 이 num1과 num2를 각각 입력받아서 각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합 함수는 안에서 이 임시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임시 변수에 num1을 대입하고 num1에는 num2를 대입하고 그리고 num2는 템프를 임시 변수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num1에 num2를 저장하고 num2에 num1을 저장하면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값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선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합 함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 수합 함수를 실행했을 때 당연히 이 수합 함수는 num1과 num2의 값을 서로 바꾸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합 함수를 실행을 하고 나면 이 메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num1과 num2의 값이 바뀌는 것 당연히 바뀌어야 될 텐데 실제로 보게 되면 num1은 3이고 num2는 그대로 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함수로 값을 보낼 때 이 값을 복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값이 복사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컴퓨터에 변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이 변수를 저장할 때에는 변수가 저장될 때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를 가지고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파트로 비유를 했을 때 1000호에는 num1이라는 이 변수가 저장이 돼서 살고 있고 1001호에는 num2라는 변수가 저장이 돼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수합함수에서 함수에서 매개변수를 전달할 때는 값이 복사가 돼서 전송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num1과 num2를 복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1002호와 1003호에 각각 똑같은 값이 복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변수도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도 마찬가지로 1004호에 임시변수가 배정이 될 거고 결국 이 수합함수에서 num1과 num2를 바꾼다는 의미는 지금 1002호와 1003호에 있는 이 값을 서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1000호와 1001호를 바꾸려고 한 건데 여기서 함수로 값이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1002호와 1003호가 각각 바뀌어서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수합 출력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난 뒤에 메인 함수에서 출력이 되는 이 num1과 num2의 이 값은 각각 1000호와 1001호에 저장이 되어 있는 num1과 num2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매개변수를 실행하는 방식이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반대로 값이 아니라 이 주소를 매개변수로 보낼 수 있으면 이 주소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함수가 복사되는 일 없이
다시 매개변수가 복사되는 일 없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 말고 잠시 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변수와 전역변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시 지역변수는 보통 이 대괄호 안에 선언이 된 그런 변수는 모두 지역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개변수도 마찬가지로 지역변수의 한 예라고, 타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오른쪽에 코드를 보게 되면 이 메인 함수도 메인 함수 대괄호 안에 이렇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지역 변수의 예로는 이렇게 함수 안에, 대괄호 안에 지금까지 변수를 선언했던 모든 형식이 이렇게 지역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역 변수는 이런 대괄호 밖에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대괄호 밖에 선언이 되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은,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남아서 이 변수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변수는 이 대괄호를 벗어나게 되면 값이 소멸된다는 그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 num1과 num2라는 매개변수는 각각 이 수압이라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 대괄호를 나오게 되면 이 값이 소멸이 되는 그런 지역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보단 전역 변수를 쓰는 것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간단할 때는 이렇게 전역 변수를 쓰는 것이 간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졌을 때 어떤 함수에서 여러 함수에서 똑같은 변수를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사용한다면 이는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터는 그동안 사용했던 변수는 값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포인터는 값이 아니라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메모리는 주소와 값으로 이 주소에 대한 주소가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값이 아니라 주소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선언할 때에는 이 별 표시를 자료용 뒤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용 뒤에 이렇게 별을 붙여도 상관없고, 또는 이 변수 뒤에 다시 변수 앞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함수에서 참조에 의한 호출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방금 전과는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보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보면 이 num1과 num2 앞에 AND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압함수의 매개변수에는 포인터,
포인터 num1 포인터와 num2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에 num1은 2고 num2는 5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합 함수를 거치면서 최초의 수합 출력문에서 num1은 5 그리고 num2는 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문에서도 num1은 5, num2는 2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금 전 메모리 그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에 num1과 num2에는 2와 5가 각각 저장되어 있고 여기서 수합 함수로 값을 보낼 때 num1과 num2에 AND를 붙여서 이 num1 포인터와 num2 포인터 이 매개변수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num1과 num2에 AND가 붙었는데 이 AND의 의미는 그전까진 num1과 num2를 이 AND를 붙이지 않고 그냥 보냈을 때에는 2와 5를 각각 전달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AND를 붙임으로써 2와 5가 아니라 이 num1과 num2의 주소를 이 매개변수로서 매개변수에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num1 포인터와 num2 포인터 각 포인터는 값이 아니라 주소를 저장을 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num1과 num2의 주소를 각각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um2와 다시 1002호와 1003호에는 num1과 다시 num1 포인터와 num2 포인터가 선언이 되는데 이 num1 포인터와 num2 포인터는 각각 1000호와 1001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당하는 코드는 수합 함수는 num2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과 num1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 즉 1000호와 1001호를 각각 바꾸어서 이 값 자체가 1000호와 1001호 값 자체가 바뀌어서 수합 함수에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도 1000호와 1001호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값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에 의한 호출을 했을 때와 참조에 의한 호출을 했을 때의 결과값의 차이를 보게 되면 참조에 의한 호출을 했을 때는 값이 제대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반면 값에 의한 호출을 했을 때는 값이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는 값이 바뀌지만 메인 함수에서는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선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별을 붙여서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AND라고 하는 주소연산자를 변수 앞에 붙여서 이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value2는 value3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즉 value3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게 되면 value에 3이 저장되어 있고 이 value의 주소를 이 포인터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출력문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포인터 value의 값과 포인터 value가 가리키는 주소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처음에 선언을 할 때 포인터 value 앞에 이 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이 의미는 이 별을 붙임으로써 이 변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별을 붙임으로써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될 때는 이 주소를 저장하지만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별을 붙임으로써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면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는 앞에 별을 붙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 포인터 밸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 별을 붙이지 않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게 되면 3은 이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을 하고 있고, 밑에 이 주소는 포인터 밸류가 가리키는 주소, 각각 가리키는 값과 가리키는 주소에 대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num1과 num2의 주소를 각각 포인터 밸류가 저장을 했고, 여기서 포인터 num2, 이 의미는 num2의 값, num2가 가리키는 값을 의미합니다. num2가 가리키는 값이기에 5가 이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num2가 가리키는 값은 num1이 가리키는 값으로 대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1이 가리키는 값은 임시 변수의 값으로 대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값이 서로 스왑이 되는 그런 함수를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른 더 질 좋은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총 4문제이고,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자면 링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링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면적 다시 반지름이 똑같거나 또는 입력값으로 2개의 정수를 받고 있고, 이 정수값은 각각 반지름을 의미하는데 앞에 있는 정수값이 큰 원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원이 작은 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의 넓이보다 뒤에 있는 원의 넓이가 작아야 우리가 두 원의 면적을 뺨으로써 링의 면적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면 또는 이 숫자가 똑같다면 에러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에러 발생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을 출력함으로써 에러가 났다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이 에러 출력 구분이 함수로서 정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에러 체크 부분을 함수로서 정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지금 실습 과제를 하는 이 구름 사이트에서 코드에 대한 틀을 작성을 했는데, 이 안에서 코드를 체크 에러라는 함수를 내용을 추가해서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와 2를 대입을 했을 때 출력으로는
정상적인 링의 면적이 나와야 되지만 만약에 2와 3이 입력이 되었을 땐 뒤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값이 똑같을 때에도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이 되기 위해서 퍼센트 다시 .2 lf를 붙임으로써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 문제나 혹은 풀다가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는 raise to power라는 함수를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이 함수는 화요일날 이론 시간에 예시 코드로서 볼 수 있었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x와 i를 각각 이 정수값과 실수값으로 다시 이 지수값으로 각각 입력을 받아서 x의 i제곱꼴로 출력을 하기 위한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원래는 양수만, 지수로서 양수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음수와 다시 지수가 음수일 때 그리고 0일 때도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도록 코드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에 템플릿을 구현을 해놨고, 그 템플릿에서 함수에 추가해야 될 부분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2와 10을 각각 입력을 했을 때 2의 10제곱 꼴로 실수형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000에 0제곱을 했을 때도 1.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의 마이너스 1제곱 꼴은 5의 마이너스 1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20과 같이 소수점 이하로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과제입니다. 3번 과제는 두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값 사이의 합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합은 밑에 제시되어 있는 이 순열에서 예를 들어서 3과 7을 각각 두 정수로서 입력을 했다 가정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수까지 각각 순차적으로 값을 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더하게 됐을 때 3부터 7 사이의 범위값을 더하게 되면 1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열의 규칙은 1은 하나만 나타나고, 2는 두 개가 나타나고, 3은 세 개가 나타나고, 4는 네 개가 나타나는 식으로 해서 총 n이라는 숫자는 총 n번 나타나는 그런 규칙을 가진 순열입니다. 이런 순열에서 두 개의 정수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두 개의 정수 사이에 해당하는 순열값을 모두 더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의 템플릿으로 간단하게 펑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빈 템플릿을 생성을 했고, 반드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렬에서 분수 찾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먼저 1 이상의 정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n번째에 해당하는 행렬에서의 분수값을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n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무엇이냐? 이 행렬에서 순서를 찾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1분의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1분의 2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엔 우대각으로 2분의 1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3분의 1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엔 좌대각으로 2분의 1, 2분의 2, 1분의 3 순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엔 1분의 4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우대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2분의 3, 3분의 2, 4분의 1을 거쳐서 그 다음엔 5분의 1을 거칠 것이고 5분의 1에서 다시 좌대각으로 내려가는 규칙을 가지면서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1분의 1은 첫 번째, 1분의 2는 두 번째, 2분의 1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매겨지게 되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숫자 10을 입력을 했을 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1인 것을 출력으로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은 12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5분의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6을 입력을 했을 땐 1분의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약간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름에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 안에서 함수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고 구름에 코드 제출로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기한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제가 해답 코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